안녕하세요. 저는 레비티 코리아의 전임상 바이오 이미징, 비임상 이미징이라고도 하죠. 실험동물을 이용한 전임상 바이오 이미징 학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요, 전임상 바이오 이미징 기법들 중에 과학 생체 영상과 엑스레이를 이용한 CT 영상, 이 두 가지 기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징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힘든,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거죠.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창경궁입니다. 창경궁과 뒤에 종로 쪽에 있는 건데요.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국의 과거와 현대가 모두 공존하고 있는 이곳을 말이나 글로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죠. 이곳은 한국의 과거와 현대야. 그걸 설명이 끝입니다. 즉, 객관적인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이 이미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징을 연구에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분야가 분자 영상이라는 몰레큘러 이미징이라는 분야로 발전을 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어느 수준까지냐면, 셀이나 셀 안에 있는 다양한 엔자임 또는 프로테인의 인터랙션, 이런 것까지도 보자는 거죠. 살아있는 채로요. 대상이 죽어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요, 분자 영상이라는 분야를 넘어서 이제 바이오 이미징이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이미징 기법에 따라서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옵티컬 이미징, MRI, 초음파, 패스펙 CT, CT 이미징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옵티컬 이미징을 제외하고는 병원에 있죠.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단하는데, 영상 진단을 하는데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큼 기법들이 안전하고 또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 연구자분들이 제일 이미징을 활용하고 싶으실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각각 이미징의 특징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맨 왼쪽부터 MRI, 그다음에 CT, 초음파 이미징입니다. 각각의 이미지 기법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 MRI 이미징 같은 경우는 소프트 티슈와 소프트 티슈의 구분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만약 뇌 MRI나 아니면은 캔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좋겠죠. 근데 CT는요, 엑스레이의 투과율을 이용합니다. 엑스선 투과율이 똑같은 대상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근육과 장기는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투과율의 차이가 극단적인 부분, 즉 뼈와 그다음에 폐는 공기로 채워져 있죠. 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부분에 대한 구조를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소프트 티슈를 볼 때는 좀 어렵죠. 자, 초음파는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MRI와 CT는 3D로 개체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잡을 수 있다면 초음파는 국소적인 부분에서의 이미지를 주로 얻습니다. 근데 어떤 대상이냐면 움직이는 대상이죠. 심장이나 혈관이나 간이나 이런 것 같은 움직이는 대상이나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바로 얻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MRI, CT, 초음파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구조적 이미징 기법, 스트럭처럴 이미징 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쪽에 펫이나 스펙시티, 옵티컬 이미징은 셀이 업테이크하는 물질 또는 셀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리간드 아니면 엔자임 액티비티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어떤 기질, 다양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동위원소나 아니면 빛을 발할 수 있는 표지, 형광이나 이런 표지를 해서 액티비티를 보여줍니다. 셀 안에서의 액티비티를 보여줄 수 있죠. 즉 기능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미징 기법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패스펙시티 옵티컬은 기능적 이미징 기법, 펑셔널 이미징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이미징 기법과 구조적 이미징 기법,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고요.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사용할 때 다중 이미징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징 기법 중에 저희 레비티에서는요, 옵티컬 이미징, 그다음 CT 이미징, 그리고 초음파 이미징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고 시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징 기법을 활용하는 이유는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미징 기법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안 죽이고 동일한 대상을 실험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해 가는 거죠. 즉, 동일한 대상 안에서 어떤 분포가 변하는 약물의 분포를 추적하는 실험을 한다. 가정했었을 때 어떤 장기에서 어떤 장기로 와서 최종적으로 타겟에 갔다가 와시아웃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타임 코스마다 동물을 세크리파이스 했죠. 그래서 부검을 해서 해당 장기들에 대해서 몰레큘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슬라이드 샘플을 만들어서 현경 분석도 했고요. 다양한 실험, 추가 실험들이 좀 필요했죠. 근데 영상 실험에서는요, 그냥 추적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대상을, 동일한 대상을 타임 코스별로 쭉 촬영을 하는 거죠. 흐름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뭐냐면, 동일 객체 안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 번가 작죠. 그리고 동물을 죽이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의 마리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간단해요. 왜? 이미징이 끝나면 실험이 끝납니다. 근데 샘플링을 하게 되면 다시 실험이 시작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적, 그다음에 경제적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징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레비티 아이리스 장비만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내에서만 99군데 이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99군데의 대학과 연구소, 그다음에 제약사, CRO 등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이미지 기법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다중 이미징 기법, 즉 기능적 이미징 기법과 구조적 이미징 기법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비티에서는 옵티컬 이미징, 그 다음에 CT, 그리고 초음파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도 다 좋은 역할을 내지만 아래 보시는 것처럼 3D 이미징에 보시는 것처럼 CT 이미지, 옵티컬 이미징 같이 합쳐졌을 때 더 멋진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요. 다양한 이미징 기법들 중에 옵티컬 이미징과 CT 이미징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티컬 이미징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저희 조상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뭐냐? 빛이 얇은 조직을 투과하는 겁니다. 이건 1600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소년의 손을 보시게 되면 얇은 조직은 빛이 투과되고 있고요. 손바닥같이 두꺼운 조직은 투과가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동물의 피부에서 나오는 빛이 상단에 있는 CCD 센서에 감지가 됩니다. 촬영이 되는 거예요. 자, 빛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체내에서 나오는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그러다가 CCD 센서 방향이 피부에 맺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양초를 켜고 A4지를 갖다 대면 A4지 상이 맺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상이 피부에 맺히는 걸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커다란 다크박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커다란 사각형의 다크박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형광은요, 현미경이랑 똑같아요. 외부에서 라이트 소스에서 나오는 빛을 엑사이테이션 필터가 원하는 파장으로 빛을 어,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빛을 에미션 필터가 검출하게 해주는 거죠. 즉, 전체적인 형태는 박스 형태의 커다란 현미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동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고감도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시그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시그널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캔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펙셔스 디지즈의 항원일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한 인플라메이션, 피지올로지일 수도 있고, 내가 나왔던 스템셀일 수도 있고, 진 세라피의 리포터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티컬 이미징은요,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온콜로지 쪽이에요. 캔서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옵티컬 이미징을 아마 논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료로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활용된 게 온콜로지, 그 다음이 햄피어스 디지즈, 그 다음에 PKPD,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인플라메이션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예를 소개해 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콜로지에서 제일 활용이 잘 되는 이유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적은 수의 캔서셀, 즉 루시퍼레이즈 진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캔서셀을 디텍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림포사이트, 루시퍼레이즈 진을 가지고 있는 림포사이트를 가지고 발광세포를 만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셀 3개, 10개, 30개도 시그널을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여기는 41 브레스트 캔서 셀입니다. 루시퍼레이즈 가지고 있는 캔서 셀을 5개 인젝션을 했어요. 5개 인젝션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쭉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시그널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시그널의 증가는 리니어하게 올라갑니다. 셀이 프롤퍼레이션에서 많아짐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비교한 게 뭐냐면 전통적인 방법이죠. 캘리퍼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볼륨을 재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정 사이즈 이상 캔서가 매스가 형성하지 않게 되면 볼륨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2주, 약 3주 정도는 측정할 게 없어요. 네, 옵티컬 이미징을 이용한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리니어하게 쭉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뭐냐면요. 캔서 관련된 연구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은 매스가 형성된 난 후에 이렇게 측정된 이후에 실험하게 되면 윈도우죠. 리니어하게 변하는 윈도우가 좀 좁아요. 특정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가운데 부분이 비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폭샤가 생기니까요. 해모리지도 생기고 안에 염증, 또 물이 차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실험을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옵티컬 이미징을 활용하게 되면 실험 기간을 좀 더 빨리 시작해서 그러한 현상이 생기기 전에, 즉 메스 안이 붕괴되기 전에 실험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적은 수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바로 프라이머리 튜머에서 메타사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컬 이미징 시그널이 없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전이가 일어난 부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측은 하죠. 중에서는 유방암 모스 모델인데요. 림프들 쪽으로 전이가 될 것이다. 겨드랑이나 이런 쪽으로, 폐 쪽으로 전이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언제 전이가 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죠. 맞습니다. 예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옵티컬 이미징에서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바로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옵티컬 이미징, 특히 캔서 쪽에서 옵티컬 이미징이 효능 평가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제노그래프트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는 파클레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했는데요. 항암제 처리했더니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시그널이 작아졌습니다. 약해졌죠.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루시퍼레이즈라는 진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루시퍼레이즈 진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셀 안에서 루시퍼레이즈 진이 ATP와 산소 플러스 서브스트레이트인 루시페린을 가지고 빛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항암제를 처리해서 스테이블 셀이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데미지를 받고 좀 네크로시스가 되거나 에이파토시스 시그널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 엔자임 액티비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ATP와 산소 공급이 끊기게 되니까요. 그러면 루시페린이 있다 하더라도 루시퍼레이즈가 반응을 못합니다. 즉 셀의 서바이벌과 관련돼서 시그널이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그널이 감소했다 하면 셀이 죽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는요, 암 전이 모델을 만듭니다. 전신성 암 전이 모델을 만드는데요. 테일베인에 인젝션을 해서 이렇게 온몸에 퍼지는 현상을 만들고요.
세라프틴 안티바디를 처리했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능평가를 쉽게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온콜로지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데이터들 이미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CRO 회사들에서, 세계 유명한 제약 회사들에서, 항암제 연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진세라피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즘 좀 핫합니다. 자, 왜냐면, 연초에요, 올 1월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첫 유전자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떤 질환에 관련된 거냐면, 경상적혈구 증후군이라는 거죠. 어, 그만큼, 이제는 유전자 치료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깝게 왔습니다. 치료제가 나왔으니까요. 자,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SMA라고 하는 근위축척삭 증후군입니다. 즉, 어, 모터뉴런 데미지를 통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근육이 소실돼 가는 질환인데요. 그런 질환에서 중요하게 여기 사용된 모델은 뭐냐면 SMN 뮤탄트 마우스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SMA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작게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태어나기 전에 신스라피를 한 거죠. 뭘 하냐면 정상적인 SMN 프로테인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뮤탄트하고 정상 SMN하고 같이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마우스들을 보시게 되면 와일드 타입보다 좀 작습니다만 SMA 질환 모델 마우스보다는 정상에 많이 가깝죠. 서바이벌도 훨씬 더 길게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옵티컬 이미징은요, 이 진의 리포터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마우스 안에서 정상적인 SMN 프로테인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리포터로서 활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진 세라피 리포터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루시포레이즈이시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뭐냐면 나노 파티클을 이용한 실험에도 활용이 돼 리포터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이용을 했는데 조작을 하는 거죠. 리피드를 형상을 조정을 해서 간에만 갈지, 스플린에 갈지, 리버만 갈지 이렇게 전달되는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노 파티클 안에 형광 다이를 넣어서요. 가서 전달됐을 때 타겟되는 장기에서만 형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셔틀에 대한 리포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실리카 베이스의 나노파티클이에요. 그것도 이제 약물을 안에 머금고 있다가 셔틀링을 하는 거죠. 타겟 지역에 가서 약물을 넣어주면 배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험도 형광을 다이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나노파티클이 존재하고 거기서 물질이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케이스는요. 카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SKOV3라고 하는 캔서셀에 IRFP라는 형광 프로테인을 발현시킨 거예요. 형광 프로테인 스테이블 캔서셀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노그래프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시그널이 쭉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T셀을 넣었어요. 카를 해서 T셀을 넣었습니다. T셀을 넣어서 봤더니 카티셀은 뭘로 표시를 했냐면 루시포레이즈를 발현하게 하는 T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쪽 슬라이드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카티셀이 온몸에 잘 퍼져 있는 마우스에서 캔서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 거기에 캔서가 있고 없어지고 거기에 T셀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미징 기법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거는 유명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코브이2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다가 M체리를 달아서 M체리는 형광 프로테인입니다. 를 달아서 이 바이러스를 나잘 인펙션 시켰습니다. 마우스에 나잘 인펙션 시켜서 그리고 이제
세크리파이스에서 장기들을 적출한 다음에 바이러스 이넥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폐 부분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된 걸 볼 수도 있고요. 브레인 쪽에서도 감염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신경 쪽으로도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 자체를 이미지화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를 따라서 바이러스 트래킹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환자분들이 사이드 이펙트들에 대한 테스트로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또 재밌는 좀 모델 마우스가 있는데요. 얘는 에스트로사이트의 GFAP라는 프로테인이 인덕션 될 때 그 프로모터 뒤에다가 루시포레이즈 진을 같이 달아놓은 트랜스제닉 마우스입니다. 얘는 CNS 데미지가 오게 되면 에스트로사이트가 액티베이션 되는데 그때 같이 루시포레이즈가 인덕션이 되는 모델 마우스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가지고 뭘 했냐면 스트로보 줬죠. 혈관을 막았다가 풀어주면서 이스케미아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에 데미지를 줬어요. 그래서 브레인에 데미지를 준 후에 브레인을 꺼내서 섹션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리전의 데미지들이 브레인의 어떤 리전의 데미지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위치를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비보에서도 메일과 피메일에서 처리했었을 때 이런 브레인 데미지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빨리 큐어가 되는지 이런 것도 이미지로 트래킹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미지는요 편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 자체가 곧 결과니까요. 자, 지금까지는요 뭔가 표지가 있어야 돼요. 루시퍼레이즈가 있어야 되고 진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IRF 같은 형광 프로테인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이로 표지를 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할 때 그렇게 태깅이나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스폰테이니어스하게 튜머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린 마우스에서 일어나는 피지올로지를 봐야 되거나 아무런 표지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실험하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형광 프로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브인데요. 스마트 프로브라고도 하고요. 질환의 특징적인 키 몰레큘을 가서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키 엔자임을 디텍션을 하는 거죠. 키 엔자임에 반응해서 형광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가서 어큐뮬레이션을 되거나 다양한 형광 프로브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캔서를 디텍션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인플라메이션 디텍션 하는 것도 있고요. 많죠. 그래서 그런 형광 프로브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동물 모델에서 옵티컬 이미징 실험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예는요, 예요, 아세타미노펜으로 이제 간 독성을 유발한 케이스입니다. 간 독성을 유발한 후에 얼마큼 간 독성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형광 프로브를 인젝션해서 간에 나온 시그널들을 트래킹했었을 때 시비어한 경우에서 더 시그널이 진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런 형광 프로브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캔서 안에서의 마이크로 인버런먼트를 좀 트래킹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처리했었을 때 어떤 패스웨이를 건드려서 캔서가 이니비션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프로브들을 사용하게 되면 루시포레이저는 캔서를 확인을 하고요. 어떤 캔서가 더 엔지오제네시스가 많이 일어나는지, 어떤 캔서에서 카데신 액티비티가 높게 일어나는지를 이런 프로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캔서가 있네가 아니라 뭔가 처리했었을 때 그 안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또 2차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형광 프로브고요. 또 하나, 내가 컬처하고 있는 셀을 바로 마우스에 인젝션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논문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 하는데 피지올로지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셀들이 얘가 세라피틱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줘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셀이 질환 부위에 가서 있던지 아니면 타겟 장기에 가서 내 셀이 이동해서 같이 있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죠. 특히 이뮤셀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브들은요, 요즘 프로브는 형광 다이들은요, 셀의 멤브레인을 레이블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쉽게 레이블링 하냐면요, 다이 자체가 물에 녹아요. PBS에 녹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 프라이머리 마크로파지를 꺼내서 그냥 PBS에서 섞어요. 다이랑 같이 인큐베이션 5분 하고 다시 3번 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발에 염증을 유도하게 되면 레이블링을 마크로파지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컬처하는 셀을 10분 만에 레이블링해서 마우스에다 인젝션 할 수 있어요. 질환 모델 마우스에다 인젝션을 해서 트래킹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널 피규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저는 옵티컬 이미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쉽게 쓰실 수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다음 이미징 기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CT, 엑스선을 사용을 합니다. 투과율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죠, 엑스선은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엑스레이 검사를. 이렇게 도넛같이 생긴 통에 누워서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나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넛처럼 생긴 이유는요, 대상을 가운데 두고 엑스레이 촬영을 각도를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도넛 안에는요, 엑스레이 튜브하고 엑스레이 디텍터가 이렇게 양 끝에 달려있고 이게 회전을 합니다. 더브젝트를 대상으로 회전을 하면서 360도 촬영한 후에 이미지를 모아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임상시티는요.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면 피폭을 적게 받아야 됩니다. 엑스레이 피폭을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시티는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동물용 CT는 좀 느리죠. 저희 회사는 퀀텀 GX3라고 하는 마이크로 CT를 딱 한 종류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2, 3mm 이하의 작은 샘플부터 5kg 정도 되는 두께까지 촬영할 수 있는 굉장히 다목적 CT인데요. 이걸 가지고 활용한 예시들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T를 이용한다 하게 되면 아마 뼈, 팩, 뭐이 정도로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 많이 접하기 좀 쉽지 않은 이미지 기법이니까요. 근데 활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바이오 메터리얼이라고 해서 여기는 예시를 스탠트로 뒀습니다만 실은 폴리머들요. 웹에서 합성한 폴리머들을 실제 마우스에 인젝션해서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 다른 예를 보게 되면 필러죠. 성형외과 사용하는 필러가 얼마나 오랫동안 체내에서 존재하는지, 분해되지 않고 존재하는지 이런 것도 실험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뼈와 관련된 것들, 관절염이나 아니면 노화에 의한 뼈 구조 변화, 내부 구조 변화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귀 같은 거죠. 뇌의 청각신, 청신령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서는요. 물론 캔서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메스가 좀 단단해야지만 보이긴 합니다. 그 전에는 잘 보이진 않고요. 대신에 조영제를 활용해서 캔서 안에서의 혈관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관련된 질환들, 옆에 예시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건요, 폐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신장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지방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다이아베티스나 메타볼리즘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간 경화 이런 것들 트래킹할 수 있는 지방간이나 아니면 간 경화 이런 것들을 CT 이미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간 관련된 연구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이터들, 회전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요, 뼈 관련된 거죠. 여기는 특정 유전자가 결핍됐었을 때 척추가 더 많이 휘는 그런 질환에 대한 모델 마우스를 측정했고 실질적으로 휘어지는 각도를 측정한 예시고요. 이거는 골다공증 모델 마우스에서 약물을 처리했었을 때 티비아죠. 정강이 뼈 쪽에 내부가 어떻게 다시 복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골밀도, 그다음에 내부 구조 이미지 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토끼에서의 귀 부분이에요. 귀 구조를 촬영을 해서
그 구조에 맞는 어떤 보형물 아니면은 뭐 보조기구 이런 것들 개발에 활용한 예시입니다. 제일 많이 코로나 이후로 제일 많이 활용됐던 분야가 이제 폐 부분인데요. 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CT에서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폐 부피죠. 폐 부피. 어떤 부피냐면 들숨일 때 부피랑 날숨일 때 부피. 호흡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폐 데미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폐 색깔이 바뀌게 돼요. 손상받은 부위가 정상 부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어웨이죠. 기관지 부분도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요, 이게 폐암 모델이에요. 정상인 폐에서 폐암이 점점 발달해 갈 때 폐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어요. 그죠? 무너져 내리고 폐의 부피도 좁아들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별로 쭉 촬영하면서 단면 이미지를 통해서 폐가 점점 좀 좁아지고 손상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단면 이미지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3D 이미지를 통해서 폐의 부피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정상인 폐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점 부피가 좁아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캔서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CT 데이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브로시스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폐는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근데 이렇게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폐가 유연성이 떨어지죠. 쉽게 얘기하면 딱딱해집니다. 텔로이드화 되면서 이제 딱딱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음영이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X선 이미지 차이를 이용해서 어, 폐 손상이 일어난 부분과 정상의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단면 이미지뿐만 아니라요. 3차원 이미지로도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폐 표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 대비 손상된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이용한 이런 폐 이미지는 촬영이 굉장히 쉽고 조형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는요, 지방이에요. 지방은요, 생각보다 촬영하기 쉽습니다. CT에서 지방을 어떻게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방은 근육보다는 어두워요. 근데 폐에 있는 공기보다는 밝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마우스 툴의 가운데 CT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밝은 부분은 근육이고 더 밝은 부분은 뼈고 어두운 부분은 공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다 지방입니다. 그래서 노랗고 빨갛게 지방과 근육, 장기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복막을 기준으로 내장 지방과 체지방을 또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리즘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지방대사 쪽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툴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굳이 조형제를 또 쓰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만약 조형제를 사용한다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조금 자세히 볼 수가 있죠. 물론 심장 촬영할 때는 MRI나 CT 활용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MRI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CT를 이용해서 잘 촬영하게 되면 장점이 있죠. 뭐냐면 좀 빨라요. 촬영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촬영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자, 심장 촬영을 잘 하게 되면 이런 3D 데이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장 내부 구조의 벤트리클이나 심방과 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구조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까지 만들 수 있냐면 이건 전문가분들이 만든 데이터예요. 보시면 내부 구조들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방과 심실의 부피도 측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 관련된 실험도 할 수 있죠. 근육의 두께나 아니면 수축과 이완에 따른 이미지 데이터들을 얻어볼 수 있고 이완되는 속도, 그다음에 수축되는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형제를 잘 쓰시게 되면 당연히 혈관이 잘 보입니다.
간에서의 혈관 조형 아니면은 키드니에서 혈관 조형 또는 신생 혈관들을 따로 트래킹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생기지 않아야 될 곳에서 이렇게 혈관이 뻗어나가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스템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재밌는 실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CT하고 옵티칼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합니다. 특히 CT 같은 경우는 임상하고 많이 붙어 있는 실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꽤 재밌습니다. CT하고 옵티칼을 다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조적인 이미지, 기능적인 이미지가 하나를 합쳤단 말이에요. 합치면 좀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사에, 여기 주사에 아니라 큐브로 나와 있는 이미지처럼요. 2D 이미지가 아니라, 옵티칼이 2D 이미지가 아니라 3D가 돼버리는 거죠. 3차원 이미지로 돼버립니다. 3차원 옵티칼 이미지 장점이 뭐냐면요. 정확한 위치입니다. 자, 보시면 평면 이미지예요. 평면 이미지에서 보시게 되면 마우스의 폐에서 옵티칼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3차원 이미지로 봤더니 아니죠. 한 가운데 소스가 있고 이 시그널이 좌우에 얇은 폐 쪽으로 빛이 더 잘 뻗어나가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3D 이미지는 이렇죠.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에서 적합하다. 근데 여기에 CT에서 얻은 아나토미컬한 데이터 같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정확해지겠죠. 가운데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장기 부분, 체내의 어떤 부분에서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아이비스 스펙트럼과 퀀텀 GX 마이크로 CT는요, 이렇게 데이터를 자동으로 머지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얘는 박테리아의 루시포레이즈 진을 넣어서 발광 박테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3대에는요, 방광하고 요로 감염시켰어요. 그래서 방광 부분이랑 신장 쪽에서 이렇게 박테리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20일 뒤에도 다시 촬영했더니 평면 이미지에서 비슷해요. 2D 이미지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데 감염이 된다라고 보지만 3D 이미지에서 보시게 되면요 다르죠. 신장이 아니라 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으로 방출된 박테리아를 깔집을 내가 섭취를 한 거죠. 섭취를 해서 장으로 박테리아들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3D 이미징은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게 해줍니다. 자, 또 다른 건요.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프라이머리 튜머를 브레인에 인젝션을 했는데 세컨더리 튜머가 왜 더 시그널이 강하지?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평면 찍었는데요. 3D 이미지로 찍어서 봤더니 아닙니다. 역시 프라이머리 튜머 쪽이 훨씬 더 시그널이 강해요. 근데 왜 세컨더리 튜머가 더 시그널이 강하게 보였느냐 봤더니 스컬이죠. 스컬에 더 가깝게 위치하는 거예요. 그 빛이 지나가는 이 패스가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으로 봤을 때는 더 밝게 보이는 거였던 거죠. 이렇게 3D 특히 이제 아나토미컬 데이터 같이 들어간 이런 그 다중 이미징 기법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브레인 튜머의 정확한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홀바디 전이가 일어났었을 때요, 온몸에 전이가 됐었을 때 관절에 튜머가 전이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무릎 관절 쪽에 보시게 되면요. 실험을 하실 때 조금 애매한 튜머, 울서 모델을 만들 때 애매한 튜머가 뭐냐면 고환암 모델이에요. 프로스테이트 캔서 모델을 만들 때 얘는 항상 가운데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이미지를 찍게 되면 이게 위치가 애매해요. 바로 방광 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D 이미지를 찍어서 보게 되면 방광이 아니라 고안 위치에서 시그널이 나온다는 걸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다음 모델은요, 폐암 모델입니다. 앞서서 CT 데이터에서 폐를 보여드릴 때, 폐암 모델을 설명드릴 때, 폐 전체적인 볼륨, 그리고 점점 폐암이 진행됨에 따라서 폐 부피가 작아지고, 그다음 폐 형태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옵티컬 이미지 캔서 셀에, 그 런 캔서를 유발한 셀에 루시포레이즈가 달려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점점 시그널도 늘어가는 거죠. 폐암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이렇게 폐암이 발달됨에 따라서
점점 시그널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처럼 롱 캔서의 시그널과 그다음 폐 볼륨이 이렇게 감소되고 캔서 시그널 올라가는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광 프로브도요. 이렇게 3D 이미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스폰테니어스한 캔서를 디텍션하는 형광 프로브로 인젝션 했었을 때 캔서를 직접 정말 디텍션할 수 있는지 루시프레이즈 스테이블 캔서 셀로 모델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형광 프로브를 인젝션해서 테스트를 한 케이스입니다. 발광 세포니까요. 발광 3D, 루시퍼레이즈한 발광 3D 이미지로 캔서 위치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MMP 센스나 그다음에 프로센스 같은 프로브들을 가지고 인젝션 했었을 때 캔서 부위에서 시그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스폰테니어스 캔서도요. 이러한 그 형광 프로브를 잘 활용하게 되면 3차원으로 정확한 위치에서 캔서를 디텍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 다중 이미징 기법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발광과 형광 플러스 CT 이미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병원에서는 펫 CT, 그다음 펫 MRI 같은 기법들도 다중 이미징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레비티는요,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이미징 장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솔루션들.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실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인력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